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올바른 결정. 2. 대한민국의 강철비. 3. 미국은 정말 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사막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민국의 강철비가 내렸습니다. 최근 사우디 국방부가 SNS에 게시한 군 홍보 영상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군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홍보물인 줄 알았던 영상에서 아주 충격적인 무기체계가 등장한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그동안 천무는 사우디와의 계약 소문만 무성히 남긴 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진행 상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소문도 없이 사우디 예멘 접경지역 최전선에 이미 실전 배치 중인 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들과 방산업체들까지 충격에 빠져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어물쩍거리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중동시장마저 점령해버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모래바람을 뚫고 조용히 모여드는 먹구름처럼 중동의 사막을 적시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열기만큼 뜨겁습니다. 당장 UAE만 봐도 일본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수송기 도입 사업을 엎어버리고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UAE의 수송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고자 없던 활주로까지 만들어서 야전 비포장 이륙 시험까지 선보일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UAE는 이제 막 개발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수송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AE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미국까지 내팽개쳤습니다. UAE는 미국에 지나친 갑질로 노후화된 F-16 교체 사업의 난항을 보이자 아예 모든 사업을 취소해버리고 대한민국 KF-22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 내에서는 F-16의 차기 모델로 F-35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적어도 중동 방산 시장에서만큼은 KF-21의 미래 가치가 F-35 이상이라 평가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동 내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지난 2월 개최된 중동 최대의 무기 박람회 이덱스에서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은 방산시장의 초거대 블루 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잘 만들어진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중동이 자국만보의 방향을 기술 확보와 자주 국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탈세계화와 군비 증강의 바람 속에서 중동의 안보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보 기조가 바뀌었다면 예전과 같은 방향성으로는 더는 중동 방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당면합니다.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을 둘러싼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무기체계의 가격과 성능 사이에 강력한 딜레마를 생성합니다. 사막에서 운용하는 장비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집 정리해보면 중동 내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무기체계의 조건은 신뢰도 검증과 압도적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쓰지 왜 팔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그간 무차별적인 외산 무기 도입으로 낙후되었던 군사 기술력을 자주 국방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나라의 무기 체계여야 합니다. 사실 이쯤이면 교과서에나 이상적인 거래 상대의 표본으로 나올 수준인데요. 가격, 성능, 신뢰도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나라이면서 나토, 미국 등 서방 세계와 같은 규격을 공유하고 있어 현재 개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중동 국가들의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UAE와는 4조 원대 천공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2022년 2조 원대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전방 주둔군 홍보 명상에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짤막한 현지 발표 이후
단감무소식이던 천무가 어느새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천무와 경쟁하던 타국의 단연장로켓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패자 부활전 한번 못해보고 탈락의 고배를 마신 셈인데요. 그래도 천무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공은 계약 과정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없이 지난 사우디의 신형 고속 초계전 FPV 2200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관련 소식이 말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매도 사무디는 40초짜리 명상 하나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해당 명성은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차량이 파괴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해당 영상의 사우스 코리아,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말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현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도 비공, 천무와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대한민국에 현궁을 도입했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사우디는 현궁이 아니라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사용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지난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20개와 미사일 150발을 구매했고 2015년 예멘 내전이 본격화되자 10억 달러, 하나에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의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제블린 미사일만 무려 15,000발 이상 보유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소문도 없이 미국의 제블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궁이 사우디군 손에 들려 있으니 세계 방산업계의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궁이 성능 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단적으로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조준 장치를 냉각하는 데에만 30초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조합한 덕분에 주간과 야간 모두 더욱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또한 110mm에 불과한 구경으로도 현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육박하는데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K2표, 미국의 M18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H1급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정면 장갑까지 관통 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제블린은 구경만 130mm에 달하는데도 최고 관통력은 현궁보다 떨어지는 800mm가 한계인데요. 구경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현궁에 표적을 두 번에 걸쳐 면속으로 타격하는 이중구조 탄두 기술과 미세조직 라이너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궁 관통 탄두의 구리 라이너 입자 조직은 일반 성민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데요. 이 덕에 훨씬 빽빽하고 단단한 탄두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관통력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 민 이유로 사우디는 제블린 도입이 불발 위기에 처하자 물상을 지키는커녕 그대로 곧장 대한민국을 찾은 건데요. 모죽했으면 사우디군과 예멘군은 물론 적대 세력이던 후티 반군까지도 모액 1순위에 현궁을 몰려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우디와 예멘 모두 공식적으로는 현궁 수입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은 늘 분쟁 빈도와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곳이었고 이로 인해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하느냐가 국지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략적, 전술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비밀리에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향이 생긴 건데요. K239 천무가 소리 소문 없이 실전에 배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일례로 사우디와 분쟁 관계에 있는 이란은 파즈르상, 파즈르5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와 비교하면 성능이 처참한데요. 파즈르상, 파즈르5는 각각 240mm, 333mm라는 제한된 탄두 구경의 로켓만 운용할 수 있지만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mm, 239mm까지 전장 상황에 맞춘 3종의 로켓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구경이 가장 큰 333mm 파즈르5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70km 남짓이지만 천무는 239mm가 80km에 달하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전술지대지 의도 무기 KTS-SMII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파즈르5와 천무 239mm 로켓은 구경이 100mm 가까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화력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요. 전기식 실린더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천무는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확산탄 사용 시 단 한 발의 타격 범위가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사우디군 입장에서는 천무한대로 파즈르3 오수십대를 상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효율 높은 투자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아닌 게 아니라 천무 도입이 확민되고 사우디와 이란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비교가 본격화되자 이번엔 대한민국의 이유표 전차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성능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중동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지난 DX 코리아 2018에서부터 K 전차의 사막형 모델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사막형 K2의 가장 큰 특징은 무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 맞춰 전차 맨질에서 발생하는 맨진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개량된 배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차 내부에서 가장 협소한 공간 조종석에 강력한 에어컨을 탑재하고 기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 캐터필러 위로 고무 덮개를 더 씌워 분진을 상당히 줄였는데요. 이처럼 적극적인 현지화를 진행하고 발전을 거듭한 덕분에 전투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중동의 사막 지형에서 K 전차가 초유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동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에서만 활용 전력의 80%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석유와 달러가 뒤섞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가 안보에 개입했던 건데요. 그러나 세계적인 군사력 증감 기조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걸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2022년 역대급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방산업체 간의 관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중심에 서 있는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신이었던 삼성정밀공업에서부터 줄곧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하나방산과 하나디펜스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인수설까지 불거지며 전 세계 방산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무작정 곱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 그 명과 암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공공연하게 세계 10대 방산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한하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서 30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이 부사장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몸집을 불리는 전형적인 행동인데요. 단적인 예로 한화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앞세워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사업부의 핵심 인사를 스카우트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전례로 삼을 경우 앞으로 일군의 카이 출신 항공 전문가들이 곧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새털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사업은 개발에 막대한 시설, 자본, 기술 등이 필요한 만큼 민간기업으로서 상당한 자본 투자가 가능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항전 등 항공 장비의 강점에 있는 반면 항공기 자체를 개발하는 체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경우 항공 장비 개발 능력은 없으나 독보적으로 항공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체계 개발 업체로서 T-50, FA-50, KF-21을 비롯한 전투기, 수리온 등의 헬기 및 아이프는 폭넓은 체계 개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업체의 통합은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업체처럼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여 경쟁력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업체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에서 2위를 다투는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대형 항공 방산업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수출 측면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KF-21의 수출의 활보가 더욱 뚜렷해질 텐데요. 이제 KF-21의 성능은 의심할 수 없지만 신생 브랜드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KF-21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해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발 완료와 폭넓은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장비 부품 개발 단계와 카이의 체계 개발 단계가 별도로 움직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카이를 인수하면 상황 반전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자본과 영업 능력을 활용하면 수출 대상국 요구 사항에 맞게 KF-21을 업체 차원에서 개조할 수 있고 KF-21 개발에 투자하려는 국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카이 통합체는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라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같이 여타 방산업체를 압도하는 거대 업체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 자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간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점 두각을 드러내면서 국내 방산업체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네로라하는 글로벌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카이의 통합체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이 통합체를 기반으로 한국의 여러 방산기업이 국제 무대의 더 넓은 시장과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우주사업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민간 우주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KS-LV-2의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을 맡고 있을 뿐더러 자회사인 하나시스템은 위성 탑재체인 영상 레이더사, 전자광학적 외선이제로 IR 등 구성품 제작 기술과 위성 안테나, 통신 단말기 등 지상체 부문 일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안 그래도 하나가 카이의 핵심 인사를 영입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는 압도적 1인자로 올라설 것입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체 사업 참여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체계 종합기술과 발사 운용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인데요. 추후에는 민간 인공위성, 우주선,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수송 사업의 상업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로키드 마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스페이스X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도 무작정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할 글로벌 방산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의 결정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요. 특히 카이는 민간에 팔리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격렬하게 매각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공기업의 성격이 강한 데다 결정적으로 임직원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FA50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FA50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인내심인데요. FA50은 2002년 개발 당시 경쟁 기종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뛰어난 성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훈련기로 쓰기에는 오버스펙이었고 그렇기에 가격도 비싸서 수출 실적도 좋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모두 아시다시피 FA50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홀렸습니다. 훈련기의 요구 성능이 올라가면서 T50의 수요가 폭발했고 경공격기에서도 FA50 수준의 성능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또한 30억 달러, 하나 4조 1,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FA50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FA52. 마침내 카이를 책임지는 효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이의 입장은 민간 기업이 과연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산 기업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무기체계는 K9 자주포, K55A1, K21 보병전 투장답차 등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카이는 KT1부터가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도전이 아니었으면 시도하지 못했을 사업이었습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로 인수되는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하나도 아직까지는 대우조선해양 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곳 모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판매 순위는 전 세계 기업 중 52에 그칩니다. 카이는 더 낮은 65위인데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이 8위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가 힘을 합치면 그 가치는 세계 시장 기준 33위까지 치솟습니다. 중대급 폭격기, 보병소대 공격 헬기. 말도 안 되는 별명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위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F-16을 지원받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공군 전력이 저열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놀랍고 단순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드론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막힌 대드론 전술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차기 대드론 요격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드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우크라이나군의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700개나 지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스위치블레이드가 놀랄만큼 엄청난 스펙의 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대인용 모델인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기준으로 공격 범위는 고작 10km, 작동 시간은 15분에 불과한데요. 더군다나 길이는 약 50cm의 구경은 76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스위치블레이드는 기대 이상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스위치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러시아군 탱크나 FSB 요원을 암살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위치블레이드의 가격이 약 766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는 전차치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그런데도 1대당 가격이 20억 원에 육박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T-72 1대를 파괴하는데 스위치블레이드 228대를 갖다 박아도 본전치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위치블레이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지원한 물량이 고작 700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작전 시간도 15분 남짓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한번 출격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의 스위치블레이드를 소모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된 군사용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군보다 러시아군 쪽이 더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샤헤드 136과 잘랄 란쳇이 대표적인데요. 샤헤드 136은 전장 3.5m, 전폭 2.5m, 탄두 중량만 30-50kg에 작전 반경은 1800에 2500km에 달하는 제법 큰 중형 드론으로서 전술 미사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로 타격하고 있는데요. 반면 란쳇은 전장 1.6m, 탄두 중량 3kg의 비교적 작은 드론입니다. 타격 범위는 약 5km, 작동 시간은 40분으로 스위치블레이드보다 장시간 운용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나 포병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이러니 드론을 보고 중대 폭격기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쟁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건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손 놓고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드론에는 드론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론의 무서운 점이 등장합니다. 드론은 군용이나 민간용이나 위력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민간 드론이 군용 드론보다 훨씬 느리고 탑재 중량도 훨씬 적지만 어차피 대공 방어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오메가 대원이 대전차 로켓 한두를 탑재한 경주용 레이싱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경주용 드론 같은 경우는 속도도 충분히 빠르고 조작 가능 범위도 넓다 보니 훌륭하게 군용 드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드론을 개조해서 물량에서부터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로지 숙련된 병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군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드론 헌터입니다. 사실 이건 말만 거창하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그저 레이더에 드론이 포착되면 해당 지역으로 기관총을 올린 트럭을 타고 달려가 냅다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구닥다리 방법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드론 헌터 운용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이미 양측 병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무기 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박격 드론이 자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부분 자폭 드론으로 변경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서글픈 얘기지만 이제 박격 드론의 공격 정도는 병사들이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격 드론은 채공 시간이 짧아서 발견된 주변 지역만 피하면 회피가 가능한데요. 반면 자축 드론은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 때로는 초정밀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대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병사들을 모아서 드론 헌터 팀 수백 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채공 중일 때 비교적 느린 드론의 약점을 이용해서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시 상황이라 민간인 피해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도비탄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드론 격추 방법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른바 어헤드탄입니다. 시한신관에 장착한 포탄에 수백 개의 텅스텐 자탄을 탑재해서 효과적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신개념 대드론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하르키우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30mm 고폭탄 한 발로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고작 0.02%에 불과한데요. 최소 3,465발은 쏴야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어헤드탄의 한 발 사격 시 격추 확률은 0.85%에 달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81.5발이면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30mm 고폭탄 대비 42배 이상 높은 효율입니다. 민간인 피해만 아니라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민간인 피해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탄약 제조업체 풍사는 201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30mm 어헤드탄을 연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요 재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영공수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에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인데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에 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이번 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격 시험 결과 책받침 크기의 물건까지 다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격추 방법은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실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빔 같은 경우 20kW급 출력으로 이스라엘 영공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출력은 같지만 사거리는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2015년부터 장기 소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걸 우리 군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 덕분에 2023년 배치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직 치명적인 문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예산이 연구개발에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선을 위해선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드론은 적성국의 적대행위뿐만이 아니라 테러에도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 위협입니다. 부디 우리 군에서 이를 잊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